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이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날이네요. 오늘 문 대통령이 제주에 가셔서 4.3 사건 관련 연설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보도에 다 보셨으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도전하는구나.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응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하는 시스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그 인식 체계가 자기 성장기 때 형성된 경험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유아기 때의 인식했던 것들이 무의식으로 작용해서 뭐를 좋아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싫어하게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을 몇 개를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명이라든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없는데 뭐 이런 거 운명에서 희망으로 잔뜩 갖고 있었는데 지금 금방 보이진 않네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서전, 타서전이 한 12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 중에 문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이걸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체계를 그분의 경험이 어떤 거를 설명하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3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인식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옳은지를 제가 한번 도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상은요, 그 책에 따르면 한경남도 흥남에 있는 솔안마을에서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고 돼 있습니다. 솔안마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뿌리는 북한이죠.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의 부친은 상당히 수재였던 모양입니다. 수재 소리를 들으면서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외정 때, 일제 때는 일본인들만 정식으로 중학교, 그때는 고등학교가 따로 없고 중학교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겸했습니다. 그 정식 학교에 가고 우리 조선인들, 일본인들이 조선이라고 불렀죠. 조선인들은 정식 학교가 아닌 데를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의 명문으로 알고 있는 경기고등학교도 고등보통학교였고요. 두 번째 명문인 경복도 제2고보 고등보통학교였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는 그때 일본인들이 가는 학교였죠. 그래서 경성중학교, 또 용산도 용산중학교로 일본인이 가는 학교였죠. 한국인들이 가는 학교는 뭐 고등보통학교나 그냥 학교로 불렸는데 문 대통령의 부친께서는 함흥농업을 나왔습니다.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조선총독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문재인의 운명의 책에 있습니다. 일제에서 공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 쪽에는 인민군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계속 북한에서 정부가 48년도 만들어졌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흥남시 농업계장, 즉 북한의 공무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러나 그 책에는 북한 공산당, 즉 조선노동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북한에서 살았는데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우리가 북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 해병대 1사단이 장진호까지 올라가고 국군 맹호부대도 상당히 올라오고 국군 3사단도 이제 북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함경도 쪽으로 들어온 부대들이 쭉 올라오게 되고 평안도 쪽으로는 국군 1사단, 6사단 또 그렇게 이제 미군의 24사단, 2사단 쭉 그쪽에는 이제 그 8구원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미 9군단이 들어가게 되고 9군단 이하에 우리의 3사단, 맹호사단 이런 부대 수도사단에 올라가게 되죠. 그랬다가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유엔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강원도 함경도가 상당히 지형이 거친데 그 일일이 철수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흥남부두에서 대규모로 그냥 LST를 보내서 일시에 빼냅니다. 흥남 철수를 하게 되죠. 바로 부산 거제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국군하고 유엔군도 타지만은 우리 그쪽 철수하겠다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태워주죠. 그때 문 대통령의 부친하고 모친이 월남을 하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고향이 그대로 남고 다른 친척도 다 남고 갓 결혼한 문 대통령의 부친하고 어머님이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의 누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문 대통령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세 분이 LST를 타고 거제도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2년도인가에 50년 12월에 거제도에 와서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이제 문 대통령은 52년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그분이 보지 못한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때 2004년이죠. 그때 시민사회 수석을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는데 그때 문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이때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강한옥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께서 이북에 있는 동생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문 대통령의 이모인 강병옥 씨를 두 자매가 만났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신청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문 대통령은 51살이었는데 74세로 신고해서 금강산에 가서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나이는 속여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NSC에서 이걸 확인해 줬던 겁니다. 중앙일보 측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내려온 문 대통령 부친은 공직으로는 가기 어려웠겠죠. 북한 출신이고 북한에서 공무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엘리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그 당시에 상당히 엘리트들이 보던 사상계라는 잡지를 봤다고 그 책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64년도죠. 박정희 정부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그 대학생들이 상당히 반대했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대화를 합니다. 지금은 뭐 대학생들이 워낙 흔하니까 뭐 별거 아니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이렇게 옛날 선비처럼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이 문 대통령의 부친께서 왜 한일 회담에 반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농업 전문가답게 우리는 중농 정책을 펴야 되는데 박정희 정권은 저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농촌을 죽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을 문 대통령은 어린 나이에 들었다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지 못했대요. 아버지가 상당히 엄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차갑게 대한 걸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하고는 거의 대화를 안 했는데 아버지의 비판의식이 자기한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해놨습니다. 상당히 문 대통령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산의 명문이 경남고등학교, 경남중학교, 그 다음에 부산고등학교, 부산중학교인데 이분은 경남을 가서 경남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고등학교쯤 가서는 아버지가 봤던 사상계를 본인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의 별명은, 중고등학교 다 그랬겠지만 그의 이름을 따서 문제아였답니다. 문제아가 별명이었답니다. 그리고 고3 때 무슨 일인지는 설명이 잘 안 돼 있는데 술, 담배를 하고 고성방거를 했다가 지도부 주임한테 걸려가지고 유기정학을 받았다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실패했다가 다시 재수를 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전기 후기,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입시가 있을 때는 전기에 시험 보는 대학이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그때 후기였어요. 문 대통령 책에는 전기에 어디 떨어졌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서울대학교 떨어졌겠죠. 서울법대를 떨어졌겠죠. 그래서 재수해도 전기가 안 되니까 후기였던 경희대 법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성대 법대도 있었고 한대 법대도 꽤 셌고, 그런데 이분은 경희대 법대를 갔네요. 아마 뭐 장학금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72년도에 바로 가을에 박정희 정부에서 10월 유신을 단행하죠. 그때 이제 이분께서는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에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10월 유신에 대해서 시국담을 1학년 때 대화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에서는 시위가 없으니까 시위가 주로 서울대 물리대, 지금 대학로가 있는 동숭동, 그다음에 종암동에 가면 고려대학교 바로 옆에 아람동에 있고 종암동에 걸쳐 있고 또 거기에 서울 상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그 두 서울 상대나 서울대 물리대나 또는 고려대 등들이 데모하는 걸 구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만든 서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서클을 나중에는 뭐 언더라고, 저희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는 언더라고 했는데 언더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이영희 씨의 글을 상당히 많이 봤다. 창작가 비평에서 실리는 글을 봤다. 그 책이, 그 논문이 글이 묶여서 나중에 전환시대의 논리로 나오죠. 문 대통령이 상당히 이영희 씨를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됐을 때 74년도에 비로소 경희대학에서는 최초로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때 시위는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아니라 족벌재단 퇴진하라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오너 의식이 굉장히 강한 대학이 한양대학교하고 경희대입니다. 둘이 라이벌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데 경희대학교에서 굉장히 강력한 민모 선생님이 학교를 잘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를 하셨는데 거기에 저항을 굉장히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문 대통령이죠. 민 총장이 없었으면 경희대학교는 명문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이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없었으면 잘 살지 못했듯이 한양대학교에서 김 설립자, 그다음에 그 서울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경희대학교를 키운 이 민 선생님이 없으면 두 대학은 명문되기 어려웠다는 게 학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족벌지단 취퇴진 운동을 할 때 선언문 작성을 문재인 씨가 했고요. 다른 학생들이 시위를 이끌려고 했는데 그 시위 주동자가 나오지 않아갖고 문재인 학생이 직접 올라가서 선언문을 읽고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돼서 최초로 구류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그는 경희대 법대 3학년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똑똑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학년이 된 75년도에 그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만들었을 때 총무부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총학생회장이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대행을 하면서 유신반대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서 제적이 됐습니다. 4학년 때. 한 학기를 남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가 검찰로 이제 이송될 때 호송차를 타니까 모친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제인아 부르면서 따라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는데 바로 또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그럼 문재인 운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 대학 중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건 우리밖에 없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학을 하지 못하고 강제 징집자가 돼서 군대에 갔는데 입대영장에 날라와서 군대를 갔는데 특이하게 간 부대가 제1공수 여단입니다. 1공수. 그때 여단장이 전두환 준장이었고요. 이분이 배치된 3대대인가? 대대장은 장세동 씨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세동 씨가 대대장을 하는 부대에 가서 대대에 배속이 됐습니다. 원래 특전사는 그 병사들은 가지 않고 그 부사관 위주로 가는 건데 이제 병사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좀 이렇게 조금 핵심적인 일이 아닌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 천측분도 이제 특전사에 가서 병으로 금방 차출돼서 간 분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로 간 거죠. 공수 부사관 요원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 있을 때 76년도 8월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데프콘2를 선포하면서 이제 응징 보복을 하게 되죠. 응징을 준비해서 그때 1공수 3대대가 1공수 여단이 출동합니다. 정규군에서는 국군 1사단, 전진사단이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미루나무 절단하는 작전은 1공수 여단이 들어서 절단 작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1공수가 총 출동하는데 3대대도 나갔겠죠. 근데 그는 그 책에다가 나는 핵심 최종의 요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문점엔 들어가지 않았다. 뭐 외곽에 배치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저희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공수부대 특전사에서는 충정훈련을 했어요. 충정작전이라고 해서 데모 진압 훈련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는 데모 경력이 있는 대학생이라 그래서 폭동조를 이끄는 조장을 했고 그 폭동조를 잡는 거는 이제 반대로 그 특전사에 있는 부대들이 했답니다. 그리고 78년도 2월 달에 31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는데 그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59세에. 그래서 복학되나 하고 있다가 돌아가셔갖고 이거 아니다 라고 나도 부모님한테 좀 잘된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 그 문 대통령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이분이 원래 대학교 때부터 순수한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족벌 제단 퇴진하라. 그다음에 박정희가 데모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뭐 공부를 저희 대학 다닐 때는 의식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뭐 다스카피탈, 자본론, 수도론이라고 하면서 읽고 뭐 공상단 선언도 보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심정적으로 딸려갔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군대 제대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전남 해남인가요? 해남 대응사에 들어가서 사시 공부를 했답니다. 들어갔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갖고 그 이듬해 79년도에 1차에 다시 합격을 해요. 굉장히 수제죠. 그리고 2차 준비를 하는데 그해 가을에 부산 마산에서 부모 사태가 터지고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사건. 뭐 지금 코로나보다 더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졌죠.
때문에 80년에 서울의 봄이 열려갖고 이제 이분이 복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학기. 복학을 해서 경희대에 들어왔는데 그해 4월 달에 사법시험 2차를 봤는데 봅니다. 그리고 있는데 5월 달에 5월 달에 대학가 시위가 막 터지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확대를 하게 되죠. 박정희 죽었을 때 비상계엄 했던 거는. 그때 이 사람이 검거가 됩니다. 사실. 무조건 다 운동권자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계엄 포기령 위반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있는데 사법시험 2차 합격했다는 통지가 날라옵니다. 이것 때문에 경희대학교에서는 그때 이제 2차에 있는 대학들은 사시나 행시에 붙는 걸 굉장히 장려할 텐데 한 사람에도 구해내야 되죠. 그래서 경희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석방이 됐고 뭐 학교는 뭐 단임동 만음당이었죠. 뭐 4월부터 시위하고 5월에 잡혀 들어가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졸업장을 줘서 경희대 졸업자가 됐습니다. 경희대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 족벌재단 퇴진하라고 운동했던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3차 면접을 했을 때 안기부 의원이 지금도 옛날 데모할 때와 생각이 변함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그때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책에 후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다른 시위 전략자들은 3차에서 마구마구 떨어졌는데 자신은 운이 좋았던 것 같다라고 문재인의 운명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간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연수를 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때 사법연수원에서는 주로 서울대 출신들은 성적을 그렇게 관리 안 했어요. 성적 순으로 판검사 임명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판사 임명을 실패합니다. 그건 뭐 시위 전략 때문인지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동기인 박정규 변호사가 소개를 해서 변호사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개업한 판사 출신의 노무현 씨가 가야합동법률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해서 거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노무현 변호사는 부산 상고를 나와서 굉장히 대학 출신이 아니죠. 공부해서 판사가 됐는데 판사 해보니까 그게 뭐 서울법대 그중에 경기고등학교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는 데에서 소외를 느꼈는지 판사를 그만두시고 변호사를 개입하고 있었죠. 굉장히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노무현 대통령.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 변호사를 만난 걸 운명이다라고. 그래서 책 제목도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 변호사와 함께 1982년에 부산미 방화원 방화 사건, 그 다음에 2차 부림 사건이라고. 부림 사건이 이제 이건 뭐 좀 설명이 너무 긴데 2차 부림 사건이 있습니다. 2차 구속자 사건 때 변론을 하고 89년도에 동의대학교에서 경찰관들이 죽은 사건이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94년도에 신씨 일가 간첩단 사건, 간첩단 재심 청구 사건 등을 이분이 이제 노무현 변호사랑 둘이 변론을 하면서 시국사의 사건이죠. 그래서 세칭 이제 인권 변호사다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노무현 변호사가 선거에 나갑니다.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그때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이분을 젊은 피라 그래서 영입해서 내세운 거죠. 그때 노 변호사가 내걸었던 구호가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2002년 16대 대선에서 그 노무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당선되자 그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민정수석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81년부터 대학을 간 38역 세대들은 언더라고 하는 지하서클에서 사회주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의식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사람들보다 10년 앞선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다 안 했던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좀 했었죠. 김문수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의식화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386 세대들은 대학을 마치거나 퇴학을 당한다면은 노동계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는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운동권이라고 하지만 진짜 골수 운동권은 아니었다. 선의의 민주화 운동을 했고 족벌재단 해체 같은 이 정도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부대 생활과 사법연수원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상투쟁을 했거나 노동투쟁을 한 사람들의 변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의식화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본론이나 뭐 공산주의 선언 같은 이런 원전을 보는 게 아니라 변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는 좀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제 판단입니다.
근데 특정인을 변론하기 위해 습득한 지식은 현실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한쪽에 편향된 지식을 갖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형사사건이라면은 검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민사사건이라면 상대방 변호사도 전혀 다른 100% 다른 180% 다른 의견을 낼 테니까 그걸 듣고 중앙에서 판단하는 게 판사잖아요. 오히려 판사의 말이 객관적일 수도 있죠. 따라서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 습득한 지식을 진실로 알게 되면 편향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인권 변호사들 꼭 옳지 않다고, 꼭 그분들이 옳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몇 차례 연설에서 독특한 역사관 외교관을 보여줬는데, 이런 역사관 외교관은 그 변론 경험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 즉 편향적 인식이 낳은 결과일 수도 있다. 아주 어릴 때 경험한 무의식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분의 이런 독특한 역사 인식을 만들어서 4.3 사건 이번에처럼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건국절 논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날이 건국한 날이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 건국절이냐. 근데 이런 건국절 논쟁을 내세운 이유는요, 남북한이 동일한 건국절을 갖자는 것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상해임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을 잡으면 북한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셨던 건데, 북한은 그들의 별도의 건국절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죠. 9월 9일. 북한 정부를 세운 날을 그들은 건국절로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북한이 우리랑 통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몇 차례 연설에서 김원봉의 의열단이 가협했던, 우리 상해임정에서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좌파인 김원봉이도 의열단 끌고 왔으니까. 그럼 북한이 광복군을 조선인민군의 뿌리로 봐주느냐? 전혀 난센스. 네버. 우리 또 문 대통령은 1910년 간도에서 만들어졌던 신흥무관학교를 우리 육사의 뿌리, 육군의 뿌리로 보려고도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나중에 신흥학교가 나왔다가 경희대학교의 전신이 신흥대학이죠. 신흥대학이 지금 경희대학으로 바뀌었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도 광복군을 우리의 뿌리로 삼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광복군에서 지대장을 했던 송호성 씨를 국방경비대 초대사령관, 육군 초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군은 광복군을 뿌리로 삼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합동군제를 해갖고 육군 따로 해군 따로 했습니다. 공군은 나중에 만든 거라서. 그래서 처음 미 군정을 할 때 국방경비대를 만들었어요. 조선경찰예비대입니다. 정확한 얘기. 조선경찰예비대인데 우리 스스로 국방경비대라고 불렀고, 그거와 별도로 미국의 코스트가드 같은 해안경비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육군과 해군이 나오게 됐고요. 공군은 49년도 10월 1일인가요? 육군 항공대에서 분리돼 나오는 게 공군입니다. 세 군이 따로 있으니까 그 이전에 광복군에서 뿌리 찾기는 어려우니까 광복군은 지대장 한 사람을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했다가 육군 총사령관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해군은 해양경비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6.25 때 북진을 했던 10월 1일 날로 통일해서 국군 날로 만든 겁니다. 창군일을 따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북한은요, 걔네들의 역사는 진짜 걔네들입니다. 이놈들은 상해 임정을 뿌리로 절대 안 보고, 김일성이가 어릴 때 14살 때 만들었던 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의 약자랍니다. 이거 뭐 확인도 안 되는 건데, 트드에서 북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합니다. 45년 해방이 됐을 때 김구 선생이 이 임정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쪽에 있던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단체죠. 그건 인공으로 부릅니다. 조선 건준을 만들었다가 조선 인공을 만드는데, 인공하고 임정이 대립합니다. 이게 이제 신탁 통치 찬성 반대를 놓고 임정과 인공이 대립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예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한 적이 없는데 임시정부를 건국절로 잡으면 남북이 통일될 수 같이 갈 수 있다고 본 게 문 대통령의 착각입니다. 역사인식을 제대로 못하신 거죠. 북한은 1926년 여름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에서 시작돼서 조선노동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들의 역사 인식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 공산당은 조선공산당이 아니고 조선노동당이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 공산당 뿌리는요, 이동이라는 분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1918년경에 한인 사회당 딱 공산당이라는 용어 안 쓰고 쓴 적이 있고요. 한명길 씨 등이 러시아 이르크 축구에서 1921년도에 이르크 축구파 공산당 이렇게 만든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고려 공산당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국내에서 만든 건데, 국내에서는 1925년도에 김재봉 씨 등이 조선공산당을 처음 만듭니다. 일제에 항거하는 조직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60만 세 운동에 조선공산당이 상당히 참여를 합니다. 신관에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28년도에 일제의 압박을 받아서 해산이 됩니다.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종로에 장안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안파 공산당을 만듭니다. 그걸 세칭 장안파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0날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장안파를 흡수해서 12월에 정식으로 조선공산당을 재건합니다. 조선공산당은요, 북한이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북한은 조선공산당과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내세워도 북한은 우리랑 같이 통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북한에 조선공산당 분국 체인이라는 얘기를 만들어줍니다. 그걸 받아서 김일성이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이제 받은 게 김일성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분 나쁘니까 그거를 북조선 노동당으로 만들죠. 그리고 거기가 힘이 세지면서 조선공산당이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뀌고 나중에 이 남조선 노동당이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 합치면서 조선노동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노동당을 뿌리로 내걸어도 그럼 박헌영부터 시작되니까 그걸 노하고 트드부터 잡습니다. 당연히 임시정부는 부정하죠. 여운형도 부정하죠. 역사인식이 잘못됐죠. 근데 북한은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을 가지고 46년도 4월 달에 북조선 공산당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 스스로 분단으로 가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산당은요, 철저하게 일국일당주의입니다.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을 때 북한에는 분국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한 나라라는 뜻이죠. 미소가 이렇게 군정을 위해서 나눠놨더라도. 근데 그러한 북조선 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먼저 만듭니다. 46년도 4월 달에. 이건 즉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북을 분단으로 가자고 먼저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업 발언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분단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선택은 북한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46년도 8월 달에 그 북조선 공산당을 북조선 노동당으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48년도 9월 9일날 북한 정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세우고 난 다음에 박헌영이 이끄는 남조선 노동당을 받아갖고 49년도 6월 30날 합쳐갖고 조선 노동당, 지금 북한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어떤 전쟁을 도발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친자들하고 우리가 가서 걔네를 해방시키고 책임을 물어야지 하나도 묻지 않고 동등하게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합니까?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요, 유엔에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북한이 거부했어요. 아까 북조선 공산당을 만들고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고 계속 분단으로 간 게 걔네가 먼저입니다. 그걸 보고 유엔에서도 남한에만 단독으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때 이승만도 그걸 인정해서 정읍에 가갖고 그래 남한 단독 선거를 하자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이 분단의 주범이라고 보는 것들이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여기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로 들어가는데 그 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문 대통령이 오늘 찾아가서 연설한 제주 4.3 사건입니다.
5월 10일 날 선거하겠다고 하는데 그 선거에 반대한 시위가 터져나서 폭동으로 가는 게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우리 5월 30일 날 48년 선거에 참여를 못합니다. 제주를 빼고 합니다. 그 제주 지역 국회의원 자리는 빈자로 내려놓고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제주 출신 국회의원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해갖고 7월 17일 날 만든 헌법을 공포를 하죠. 재헌절이 되고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세웁니다. 그걸 보고 북한이 그때 우리가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니까 북한은 계속 조선이에요. 조선. 우리는 조선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9월 9일 날 만들면서 그거를 건국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해 임정을 세운 날을 건국절로 하면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추진했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또 군도 아까 설명한 대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자는데 반대해서 일어난 시위인데 그 시위가 커졌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토벌대를 추가로 보내게 되는데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그해 10월 달에 보내는데 14연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수와 순천을 지배하면서 항거를 하면서 여수 순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지리산 빨치산 6.25 전투 때 생긴 빨치산이 신빨치라면 이 사람 구빨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에서 4.3을 일으킨 세력들도 한라산에 들어가서 한라산 빨치가 됩니다. 이 두 세력을 48년도 계속 토벌을 합니다. 그래서 4.3 사건과 관련된 빨치산은 49년도 2월쯤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제주의 국민들이 희생이 되죠.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원인은 따지지 않고 희생만 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무슨 정의니 뭐니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리산 빨치산도 토벌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백선엽 씨 그때 들어갔던 게 백선엽 씨 부대 같으네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토벌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군에 빨갱이가 매우 많구나 해서 빨갱이를 잡는 숙군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때 김창룡 지금 기무대죠. 기무대의 전신 방첩대가 중심이 돼서 하는데 그때 검거되는 빨갱이의 대표 중에 한 명이 박정희 소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난에 대한 한이 맺혀갖고 상당히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본군 만주군에 근무했고 일본 육사에 유학도 갔다 왔지만 조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군에 참여했을 때 너무 썩으니까 그런 운동 참여 영남 총책이었죠. 그래서 검거가 되는데 그때 모든 걸 군에 어떤 좌익이 있다는 걸 공개를 다 털어놓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관으로 있다가 정보국에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소령으로 복귀해서 현역이 돼가지고 나중에 별 2을 달고 5.16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4.3 사건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4.3 사건은 가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력을 만들려고 하는 재헌국회 선거를 5월 10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그 선거에 반대한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남로당 세력들이 주도한 겁니다. 네, 거기에 인척 관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제주 도민들이 참여하게 됐고 근데 이제 경찰은 상대적으로 일본적 요소가 많아갖고 우익적이었죠. 근데 군에는 거꾸로 또 좌익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군이 나섰는데 군 내에서 오히려 사령관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문모라고 하는 중위가 검거가 되었고 나중에 총살을 당하는데 한국군 역사에서 최초의 총살 사건은 그 문모 중위 사건입니다. 좌익을 척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잡하게 진행되다가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추가 투입하려고 했더니 그 부대에서 또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순 사건으로 가고 그것이 지리산 빨치산이 되고 또 한라산은 한라산 빨치산이 되고 네, 그런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인이나 또는 어떤 인정에 이끌려서 희생이 됐겠습니까? 희생된 사람들만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역사의식을 갖겠죠. 네. 그러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그 방해 세력들을 처단했다고 보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어떻게 한 면만 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특정 세력만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이건 공산주의가 폭동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점 이렇게 한쪽으로만 갑니까? 꼭 조선시대 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생긴 다음에 나중에 권력 잡으면 사활을 하듯이 네? 이렇게 역사를 마구 바꾸는 편향적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 대통령입니까? 그러니 역사가 왜곡이 되고 또 그걸 들이밀었다가 북한한테 안 되고 하는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 얘기만 들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우선 저항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아픈 사람을 다독여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한쪽만으로 얘기하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저는 본분을 어겼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국민 여러분들도 4.3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공부해 보시고요. 그 역사 속에서 조선공산당, 조선노동당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 반항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자들을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해서 통일할 수 있는 세력인지 아니면은 붕괴시켜야 할 세력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틀리면은 대한민국 안보는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